he attacked her and she shot him. They've been having trouble. Okay. I know, honey. Come on, calm down. I know. Okay, It's not what people think. It's not what people think it is. I know. Yeah. 2020년 9월 27일 저녁, 애슐리 베네필드는 이웃집으로 달려가 남편 더그 베네필드를 정당방위로 총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말은 진실이었을까요? 전직 발레리나이자 비키니 모델이었던 그녀는 영화 블랙스완의 주인공 역할과 아주 닮았다는 평을 듣곤 합니다. 둘은 결혼하기 전 불과 13일 전에 서로를 알게 됐습니다. 애슐리는 24살이었고 더그는 54살의 싱글 데디였습니다. 4년 후 애슐리는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I don't remember. Grab your firearm. Is it in a holster? I don't remember. Somebody has a story, and when it's not true, and you call them on the details, they often say, I don't remember. So he lunged. Was his fist up when he lunged?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평생 몸의 각도와 시선 하나까지 완벽하게 통제하는 삶을 살아온 발레리나였던 애슐리. 그런 그녀가 자신의 인생을 바꾼 그 치명적인 순간의 디테일은 마치 지워버린 듯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포로 인한 순간적 기억 상실이었을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준비했던 리허설의 빈틈일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30살 연상의 남편을 살해하고 4년 동안 비극의 주인공을 연기했던 여자, 현실판 블랙스완, 애슐리 베네필드의 무너진 무대에 대한 기록입니다. 2016년 8월 뜨거웠던 미국의 플로리다. 24세의 애슐리는 한 정치 모임 저녁 만찬에서 운명 같은 남자를 만납니다. 30살 연상의 기술회사 그리고 방위산업체의 컨설턴트인 더그 베네필드였죠. 당시 애슐리는 단순한 발레리나가 아니었습니다. 트럼프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며 군중을 휘어잡는 매력을 뽐내던 인플루언서였죠. 반면에 더그는 아내를 잃은 지 불과 9개월밖에 되지 않은 마음이 쓸쓸한 싱글데디였습니다. 둘은 보수적인 가치관과 총기 소유에 대한 공통된 관심사로 가까워졌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애슐리는 속옷과 가방에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첫눈에 반했습니다. 둘은 만난 지 일주일 만에 사랑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죠. 두 사람의 사랑은 너무 빨랐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딱 6일 뒤, 9월 6일, 두 사람은 영원한 사랑을 맹세합니다. 두 사람은 만난 지 13일 만에 더그의 고향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더그는 결혼식에 거의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유일한 딸에게조차 이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의아해했죠.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 더그에겐 애슐리가 사별한 아내를 대신해 찾아온 천사처럼 보였던 걸까요? 결혼 후 더그는 애슐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선물을 줍니다. 바로 그녀의 이름을 건 미국 국립발레단을 창단해 준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애슐리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기로 한 것입니다. 더 포용적인 자세를 갖고 모든 인종, 피부색, 체형의 무용수들을 기용한다는 목표를 둔 무용단이었는데요. 애슐리가 이 무대의 주인공이자 얼굴이 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들은 상류층의 완벽한 파워 커플이었습니다. 하지만 애슐리는 발레단 창단 외에도 임신을 원했습니다. 발레단을 구성하는 바쁜 과정 중에서도요. 2017년 여름이 끝날 무렵 오디션을 거친 전 세계에서 온 40여 명의 무용수들이 애슐리와의 작업을 기대하며 찰스턴에 도착했는데요. 일단 애슐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임신을 했거든요. 대신 더그가 나타나 설명을 합니다. 애슐리는 너무 힘들어서 몇 달 동안은 누워서 지내게 될 것 같다고요. 또 약속했던 최신식 연습실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급여도 점점 밀리기 시작했고요. 그래도 무용수들은 애슐리가 돌아오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애슐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8월 말, 애슐리는 임신이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플로리다에 있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갔고 더그 혼자서 발레단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이때부터 부부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커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사실 진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애슐리는 임신을 확인한 그 순간부터 남편 더그를 악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결혼 1년 만에 애슐리는 임신 소식을 알립니다. 보통의 부부라면 축복이었겠지만 베네필드 부부에게 이 아이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생기자마자 애슐리는 더 이상 사랑스러운 아내를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듯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애슐리는 남편의 손길을 거부하고 그를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선택한 전략은 치밀했습니다. 바로 법적 기록 남기기였죠. 2017년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지점으로 치닫던 날, 더그는 말다툼 도중 손에 쥐고 있던 총을 천장으로 발사합니다. 그것은 명백한 위협이었고 애슐리가 남편에게 공포를 느꼈다고 주장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죠. 얼마 지나지 않아 9월, 더그가 발레 행사에 참석해 있는 동안 애슐리와 그녀의 어머니는 찰스턴에 있는 부부의 집으로 차를 몰고 와서 짐을 싸고 더그에게 더 이상 그와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이유를 아주 자세하게 적은 쪽지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더그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애슐리에게 매달렸습니다. 애슐리는 이 쪽지에 남편을 소유욕이 강하고 통제 불가능한 괴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천장에 총을 쏜 사건과 다른 위험한 행동들 때문에 자신의 생명과 뱃속 아이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느꼈다고 썼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거나 따라오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더그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죠. 애슐리에게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 생각을 바꿔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애슐리의 마음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쪽지의 내용대로 애슐리는 더그를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애슐리는 더그가 분노조절 장애가 있고 집안에서 총을 쏜 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애슐리는 결혼 생활 동안 더그가 자신에게 독극물을 먹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애슐리는 더그의 첫 번째 아내인 르네의 죽음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더그에게 문자를 보냈죠. 르네는 무슨 병으로 죽었지? 더그는 르네의 동맥이 75% 막혔다고 답했습니다. 애슐리는 약물과 관련된 얘기를 들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독극물 같은 거요. 하지만 르네의 부검 보고서는 명확했습니다. 더그의 전처의 사망 원인은 심장질환인 관상동맥 경화증이었다고요. 애슐리가 르네의 죽음에 관심이 그렇게 많았던 이유가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더그의 주변인들에게 그가 르네를 독살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주장을 펼치는데요. 자신은 무용수로서 항상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알고 있는데 임신 중인 걸 감안해도 생각했던 것 이상의 심한 메스꺼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신도 독살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뜻이죠. 애슐리는 자신과 더그 모두 차를 아주 좋아했는데 아침마다 더그가 침대로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자신에게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던 때를 떠올렸죠. 이런 애슐리의 의심을 전혀 알지 못한 더그는 2017년 11월 말 애슐리의 생일에 화해를 바라며 그녀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아주 예쁜 차 주전자와 찻잔과 받침, 그리고 임산부를 위한 특별한 차. 그런데 이 선물이 애슐리의 의심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애슐리는 이 선물을 위험물질로 생각하고 경찰서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걸로 더그가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들은 그날 그걸 위험물질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해보니 독극물은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애슐리는 또 자신의 머리카락을 독립연구소에 보내 독극물 중독 여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알루미늄, 아연 및 기타 금속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더그의 변호사는 말합니다. 그리고 출산 예정일 3주 전, 애슐리는 더그 몰래 혼자 병원에 입원합니다. 병원엔 아이가 자궁 내에서 중금속에 노출되어 있어 위험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신체적으로 학대당하고 감금당했었다고 얘기했고
자신은 지금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은 이게 사실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녀의 안전을 위해서 예방조치를 취하고 크리스티나라는 그녀의 미들네임으로 환자 리스트에 등록합니다. 3일 후 의사들은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건강했지만 애슐리는 아기가 독극물에 중독됐을까봐 계속 걱정했습니다. 애슐리가 2018년 3월에 딸을 출산했다는 소식을 더그가 알기까지는 한 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아기는 아버지의 성을 쓰지도 않았고 출생증명서에 아버지로도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애슐리는 딸을 엄마와 단둘이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공동 양육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더그가 르네를 죽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죠. 아기가 태어난 지 3개월 후 애슐리는 자신과 생후 3개월 된 아기가 독극물에 중독됐다고 확신했습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 고압산소 치료실에서 26일 연속으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2018년 여름 독극물 유혹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더그는 딸을 만나고 싶어 했고 애슐리는 그가 딸을 만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재판이 있었는데 이 법정에서 판사는 애슐리의 증언과 애슐리가 제출한 실험 결과에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 덕분에 더그는 드디어 6개월 만에 딸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놀랍게도 애슐리가 갑자기 아주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주는데요. 곧바로 더그에게 다가가 아기를 안아보게 해줍니다. 아주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줬어요. 그리고 그 후 거의 1년 동안 더그, 애슐리, 그리고 그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심지어 더그는 플로리다의 근처 아파트로 이사까지 했습니다. 더그는 그들이 다시 재결합하고 처음처럼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요. 하지만 2019년 8월 더그는 딸을 데리러 갔다가 만난 애슐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 약혼 반지로 보이는 반지가 끼워져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더그는 사립탐정을 고용합니다. 사립탐정은 곧 더그에게 애슐리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고 말했고 더그는 2019년 11월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직후 애슐리는 더그를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애슐리는 더그가 딸을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 외에도 온갖 혐의를 제기하죠. 더그는 부인했고 강국도 증거가 없다는데 동의했습니다. 더그는 2020년 3월 보안관 사무실에 애슐리가 다중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하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몇 달 후 더그는 또 상상도 못할 말을 합니다. 2020년 여름 갑작스럽게 그는 애슐리와 다시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메릴랜드로 이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더그는 여전히 그녀와 이 모든 것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2020년 9월 27일 더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밤이었어요. 애슐리와 그녀의 어머니 집에서 애슐리와 단둘이 남아 이삿짐 트럭에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이웃이 비명소리를 듣고 911에 신고했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애슐리는 45구경 권총을 들고 다른 이웃집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총을 든 채 옆집으로 걸어가서 정당방위로 더그를 쏴버렸어라고 말했고 이웃은 911에 신고합니다. 이 신고 뒤로 애슐리의 울음소리가 들리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더그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더그는 오른쪽 다리와 팔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팔 쪽으로 발사된 총알이 흉관까지 관통했다고 밝혔습니다. 더그는 인근 닥터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뒤에 사망했습니다. 애슐리는 그날 밤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이 그녀의 주장을 조사해야 했지만 그녀 없이 조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애슐리는 형사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애슐리의 어머니 알리샤는 형사에게 자신과 딸이 가정폭력의 피해자였으며 3년 반 동안 그 공포 속에서 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도움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조사하면서 애슐리의 정당방위에 대한 주장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는 더그의 몸 또는 근처에 총이나 무기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사건 이후 몇 주 동안 애슐리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2020년 11월 애슐리는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체포영장에는 애슐리가 총격 사건 이전에 아이를 더그에게서 떼어놓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다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애슐리는 그날 더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내다가 자신을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애슐리는 그때 방으로 뛰어들어가 총을 들었으며 더그가 자신을 따라왔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총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죠. 그러나 법의학 조사 결과 애슐리가 총격을 시작했을 때 더그는 애슐리를 마주보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애슐리가 총을 쐈을 때 더그는 그녀를 등지고 있었다거나 최소 옆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또한 더그는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녀의 정당방위 주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여기에 더그의 변호사들은 그녀에게 당시 상황을 더 자세하게 질문합니다. 말다툼 중 더그가 자신을 때렸다고 했는데 그의 손이 펼쳐져 있었는지 아니면 주먹을 쥐고 있었는지 또 애슐리 자신이 총을 꺼냈을 때 그게 총집에 보관되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물어봤죠. 애슐리는 이 질문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죽을 만큼 위험했던 상황에서의 디테일한 상황. 이건 그녀의 연기일까요? 아니면 진짜일까요? 배심원들은 7시간의 고심 끝에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급 살인죄로 기소됐어요. 20년의 징역형 이후 10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출소 후에는 정신건강평가를 받고 권고된 치료를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더그 베네필드는 분명 결함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화를 참지 못해 천장에 총을 쐈고 불안정한 성격을 가졌죠. 하지만 죽기 직전까지도 아내의 마음을 돌려 가정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으로 본 건 자신을 조준한 아내의 총구였다는 사실이 너무 비극적이네요. 애슐리는 법정에서 끝내 기억나지 않는다며 디테일한 진술은 거부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스스로 만든 거짓말 속에 갇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연기였는지 본인조차 잊어버린 건지도 모릅니다. 무대의 발레리나는 박수를 받으며 퇴장하지만 현실 속 살인자는 무거운 죄책감과 함께 차가운 감옥에 남겨지는 결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의 비명은 정말 공포였을까요? 아니면 계산된 연출이었을까요? 여러분의 낮과 밤이 안전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미스티스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